세무사님 모시면 항상 또 제가 여쭤본 단골 질문, 그 현금 증여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현금 증여와 관련된 세법이 이제 바뀐 부분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는지, 또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생각보다 그거 조사 많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주택 취득자금 소명 진짜 많아졌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기존에 있었던 거 일이 너무 많았다가 이제 주택 거래가 많이 없으니까 과거에 있는 거래들을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차용증을 제발 잘 써라. 만약에 부모한테 돈을 빌린 거라면 돈을 빌려서 그 자금으로 본인이 주택을 취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증여라는 현금 증여라는 오해를 사지 않게끔 제발 차용증을 그 시점에 좀 써놔라. 그리고 진짜 차용을 했으면 돈을 이제 입금받을 때도 적요나 이런 거 좀 써놓고 이자도 좀 지급을 하고 차용증도 그 날짜로 좀 써놔라. 가장 기본적인 양식들을 좀 지켜라. 왜냐면 소명이 대부분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차용증을 쓰자니 걸릴 것 같고 이자 지급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이게 증여인지 빌린 건지 소명하는 건 본인이 너무 어려울 거고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조사가 진짜 많은 게 부모님이 갖고 있는 주택을 내가 산 거라고 한 거예요. 매매로. 근데 돈을 안 줬어. 준 내역이 없어요. 이런 거는 진짜 큰일 나세요. 다 현금 증여나 부동산 증여거든요. 매매 자금을 주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이슈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시작하는 기점이 아니라 요즘은 오히려 이제 추후적으로 예전의 사건에 대한 피드백이 많이 오는 시점이에요. 왜냐면 지금 부동산 거래 많이 없으시잖아요. 사실 증여도 많이 안 할 거고. 근데 예전에 17년도부터 22년도 뭐 이 사이에 했던 거래들이 지금씩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잘못된 습관으로 거래한 게 하나씩 터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나는 그때 그 시점에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눈앞에 그 사건 때 내가 제대로 했나? 그냥 가물하지 않았나? 왜냐면 영상을 이런 것들을 본 시점이 그 이후라면 그럼 뭐 잘 되겠지. 연락도 안 왔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한번 내 그동안의 거래 내용을 한번 꼭 살펴봐라. 오히려 요즘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 현금 증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ATM기에서 돈 빼서 막 준다 이런 거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거 무조건 걸릴 수 있으니까 제발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항상 줄 때 이게 증여인지 아니면 차용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닥을 잡고 나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주택 취득자금 소명서나 전월세 신고제로 요즘 걸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안 하셨던 분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혼인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가 나오면 그 시점에 차라리 금액을 더 줄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기존에 이제 성인한테 주시는 증여자산 공제 5천만 원 이미 다 쓰신 거예요. 하지만 혼인시 결혼자금에 대한 요건이 내가 가능하다. 그리고 혼인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가 2억 원까지 가능하대. 그러면은 1억 5천을 더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지? 그런 것도 모르시고 접근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일반적인 증여자산 공제 5천만 원을 여기 2억 원에 포함을 할 거냐 뺄 거냐 이런 것들도 공부를 좀 하셔야죠. 그럼 2억을 받을 수 있는지 1억 5천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계산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여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좀 공부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리고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어떻게 개편이 될까요? 제가 우선 생각한 거는 첫 번째로는 중과세율은 거의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실 지금 유명무실하죠, 중과세율이. 왜냐면 있으나 마나니까. 왜냐면 첫 번째로 24년 5월 9일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게 지역이 어디든 간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자체가 거의 다 풀렸죠, 사실은. 네. 강남 3구랑 용산 하나 남았으니까. 그래서 중과세율은 이미 거의 생각들 안 하세요, 사실은. 요즘 상담 왔을 때 중과세율 맞을까 이런 거는 있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바도 없고, 오히려 지금 걱정하는 건 이제 비과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비과세 플래닝에 대한 게 이제 가장 많은 상담의 이제 축을 이루고 있고, 그 비과세 플래닝에 대해서도 사실 기간들을 많이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잘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히려 세제 개편안이 나올 만한 거는 이제 단기 양도소득세율. 왜냐면 1년 미만을 갖고 있었을 때 분양권이나 뭐 주택, 입주권 같은 경우는 단일 세율로 77%가 나오거든요. 그럼 양도 차익이 이제 1억 원이다라고 하면 7,700만 원이 이제 간단하게 산수를 하면 양도소득세인데 못 팔죠. 그리고 이제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주택하고 입주권 66%인데 분양권은 2년 이상 지나도 계속 66%예요. 그러니까 단일 세율이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1년 미만은 뭐 45%,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한 49.5%의 단일 세율로 바꾸고 1년 이상이면 그냥 일반 세율로 가자. 이 단일 중과세율 폐지하자라는 게 아닌데 저는 이건 통과돼야 된다고 봐요. 이제 여러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정부 측 입장에서는 어쨌든 분양권이든 뭐든 거래 활성화를 좀 꾀할 것 같아요. 거래가 너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죽었죠. 네. 근데 분양권 지금 말 그대로 전매 제한이 좀 완화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거래 없습니다. 거래가 없는 이유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분양권 그 상한제 걸린 그 분양권 같은 경우는 실거주 의무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완공되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팔아버리면 실거주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요. 파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물론 이제 이것도 입법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그겁니다. 이 단일 세율이 너무 높아서. 사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이게 블랙마켓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그 근처에 이제 중개사님들이 해봤자 뭐 많으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면 10군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니즈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중개사님들이 먼저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고객들이 먼저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 결국은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3억 원이다. 그 동네의 시세가 누가 봐도 프리미엄이 3억 원인 거예요. 근데 자, 우리는 프리미엄 신고를 5천만 원까지만 하자. 그러게 모든 건에 대해서 그래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매도자가 부담 없잖아요.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77%면 와, 얼마죠? 진짜 한 1억 거의 1억 무조건 4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되는 건데 그 금액을 내가 안 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절세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거래가 돼요.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의 완짝으로 이거 맞추는 거죠. 프리미엄 모든 거래를. 그러면 그러게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시장 조사를 진짜 나가서 막 알아보지 않는 이상에는. 근데 제가 이게 언제 걸린지 그 길게 이제 세무업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 매수자가 팔 때예요. 네. 이게 블랙마켓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팔 때 보니까 내가 취득가액이 2억 5천만 원이 지금 못 쓰게 된 상황인데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세무사님이 이제 이거 2억 5천만 원 있으면 가장 높은 세율 구간이면 반절 정도가 세금이거든요. 그러면 한 1억 얼마를 세금을 뺄 수 있는데 이거 넣으셔야 되지 않겠냐. 근데 1억 얼마면 이제 딱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실거래가에 대한 위반은 과태료가 제가 알기로는 뭐 한 2, 3천만 원 정도거든요. 매도자랑 매수자 둘 다 내거든요. 그러면은 실거래가 신고를 내가 해서 과태료를 맞더라도 세금은 1억 얼마가 줄어드니까 이게 더 낫네? 라고 생각해서 이거 자체를 신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역으로 매도자는 이제 엄청 큰 타격을 입는 거죠. 이제 그때 내지 않았던 세금에 대해서 내야 되고 77% 내고 가산세 쌓이는 거 내고 쌀벌할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네, 그러면 남는 거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진짜로. 거의 2억 원 이상이 이제 뭐 가산세까지 하면 다 내야 되기 때문에 남는 거 하나 없이 끝나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블랙마켓이 이제 생기는 거 자체를 저는 이제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빨리 이걸 좀 낮춰줘서 분양권 거래를 좀 활성화 시킨다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사실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그런 제도기 때문에 빨리 좀 개편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미분양이 아직 지방에서는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를 좀 해소하고자 하는 세법 개정안이 나올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정부 측에서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유사한 것들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던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 사실 미분양 엄청 심하거든요. 심하죠. 네. 네. 거의 다 뭐 이제 점점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완공되고 나서도 안 팔리는 게 점점 생기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이제 그러게 돼버리면 이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권 때부터 있었던 뭐 08년도부터 15년도까지 있었던 다양한 제도가 있어요. 1년 정도 단위로 이제 뿅뿅뿅 나오는 게 있는데 뭐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이제 그때 타이밍에 뭐 미분양 주택을 산다라고 하면은 그 주택 사고 나서 5년간 발생한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해 주겠다. 뭐 취득세도 좀 깎아 주겠다. 뭐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이런 제도가 저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뭐 거래 활성화나 이런 거의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걸 사실 바라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가 망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게 내 생활에 여파로 미친다라는 게 뭐 다양한 이제 위기 때마다 좀 느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나오려면은 이제 원희룡 장관님이 제가 4월인가 뭐 이렇게 브리핑 했을 때 그 말이 기억이 남는데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이렇게 도시가 있으면 그 핵심에서 미분양이 난 게 아니라 변두리에 지어놓고 안 팔릴 때다 지어놓고 이걸 미분양이라고 하면서 그러게 하면은 되겠냐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었고, 두 번째로는 정책은 말 그대로 이제 정책에 이제 혜택을 받는 사람과 같이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표현은 뭐냐면 건설사도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주택이 재고자산일 테니까 이것에 대한 가액을 좀 할인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뭔가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제스처를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지금 대구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 계약할 때 계약금 뭐 1,2천만 원 좀 보태주겠다. 아니면 뭐 차량을 좀 주겠다. 뭐 이런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드라이빙을 해야 서로 정책에 대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면 나오더라도 아주 약하게 나올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막 5년 양도세 감면 이렇게 안 나오고 좀 약한 거 나온 다음에 시장 반응 더 본 다음에 24년에 다시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온다거나 뭐 이런 식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도권은 안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수도권은 아직도 미분양이 사실 경쟁률이 막 몇백 대 1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최근에 줍줍 나온 것도 뭐 84만 대 1이었나요? 예. 단군이래 거의 최고. 그냥 보면서 아니, 저도 재미삼아 썼지만 로또잖아요, 로또. 예. 로또가 빠르겠는데? 그러니까 로또 10장 사는 게 빠르다고. 로또 10장 사는 게 더 빠르겠다. 진짜 그 생각이 들 정도였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은 청약 열기 아직도 광풍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으로 한정을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아래쪽 지역만 좀 풀리지 않을까. 마냥 나오더라도. 그 1억 원을 연금 계좌에 넣어놓고 해외 ETF를 투자한다면 제가 듣기로는 세금 한 3천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과세이연 효과 때문인데요.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1억 원을 10년 동안 매년 5%의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총 6,289만 원이고요.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는 15.4% 배당 소득세를 제외하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은 5,133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연금 계좌랑 1,156만 원 정도의 차이가 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또 종합소득세와 또 가세가 종합가세랑 합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금융소득 이외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또 이 종합가세 그 세율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한 종합가세 세율을 41.8%로 좀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3,322만 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금 계좌와 비교했을 때 대략적으로 3천만 원 가까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서 좀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10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인데 네. 20년, 30년이면 훨씬 더 차이가 벌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렇죠. 연금에서 꼭 연금 계좌에서 꼭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보통 이제 연금 계좌에 거기에서 해외 ETF를 투자한다면 한 종목만 투자한 게 아니라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네. 이 경우에 좀 차이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또 손익통산 효과랑 또 이어지게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시를 보시면 투자 원금 1,000만 원을 이제 2개 ETF에 투자를 해서 한 개 ETF에서는 1,000만 원의 이익이 한 개 ETF에서는 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게 되면 일반 계좌에서는 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재투자 시에 15.4%를 제외한 이제 금액을 이제 실현하기 때문에 이제 세후 이익으로 실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재투자를 뭐 2번 정도 반복을 할 경우에는 이 1,000만 원의 투자 원금과 세후 이익으로 692만 원 정도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제 연금 계좌로 돌아가 보면 연금 계좌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재투자 시에는 이제 과세 이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현된 이익을 고스란히 재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투자를 해서 이제 이익을 실현하게 되면 그 시점에는 5.5%의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를 또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2번의 재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 연금계좌에서는 투자원금 1,000만 원에 세후이익 945만 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 계좌와의 차이는 253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나 기간이 더 커질 경우에는 이 금액 차이는 훨씬 더 커질 거고요.
손익통산이 된다는 것 자체가 확실한 메리트인 것 같은데 네. 따라서 약간 연금 계좌에 한 종목만 담기보다는 네. 최소 약간 2종목 이상으로 해서 네. 포트폴리오를 갖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